이제 2부 마지막 주제 전후 체제의 위기와 한반도의 선택을 김희규 강원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희규 교수님은 전공은 중국 근대사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중미 관계사입니다. 대표 저서로는 짱깨주의의 탄생, 전후 체제의 위기와 홍콩 사태 등이 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를 맡은 김희교입니다.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한강 작가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낸 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발표들을 대부분 지금 PPT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문자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는 뜬금없는 생각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의무적이었으면 저도 준비를 했을 텐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보느냐 하면 무질서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신냉전 시대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좀 앞서가는 연구자들은 다자주의 시대라고 보기로 하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일국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자주의 체제는 열리지 않는 무질서 시대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무질서 시대에 지금 이 시기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그 위기의 본질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무질서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권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여서 충분히 기회의 시기도 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제 오늘 발표의 요지입니다. 쭉 지금 발표문이 7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챕터당 2, 3부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규정하려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규정하려면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의 이 시대를 전후체제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전후체계를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특히 동아시아 질서를 전후체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덩치해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저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만들어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체제 가 그 기본 축이 되고요. 저는 그것만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말할 수 없고 1944년부터 쭉 이루어져 내려온 브레튼 우즈 협상 체제로 구축된 경제 체제가 또 하나의 축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대개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를 규정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규정을 하면 저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위 미국 중심의 샌프란시스코의 바깥에 있던 국가들 대표적으로는 중국이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 질서 바깥의 역사로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 샌프란시스코 질서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는데 70년대 초반에 되면 미국이 금융위기로 닥쳐서 다시 달러 체제를 개편을 하고 중국을 세계체제로 편입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년과 그 이후의 약 40년간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그 40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바깥에 있던 역사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후체제의 질서는 또 하나의 축,
저는 그것을 키신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72년 미국의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 중미 수교의 바탕이 되는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상하이 꼬미니교라는 협약을 체결하는데 바탕이 되는 키신저 시스템이라는 양축을 가지고 지금까지 굴러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한국은 소위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중적 체계 속에서 성장을 해와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결정적인 시기, 표출되는 시기는 2013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은 소위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급속하게 아시아 핵의 정책을 하면서 중국을 더 이상 그들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저지할 것을 표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 이전과 달리 이때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를 하면서 소위 이른바 G2 체제를 만들어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이 만들어주기를 요구한 것은 단순히 협상이나 타협의 워딩으로서만 요구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2013년이 되면 중국은 미국의 단일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네 가지 축의 대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을 나눠 갖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패권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 축으로 분석하는데요. 하나는 유엔이고요. 또 하나는 달러 패권 질서입니다. IMF와 IBRD를 주축으로 힘을 얻어나가는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구선 체제입니다. 핵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제 질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 단일 패권을 유지했는데 그 중에 사실상 달러 패권 질서 빼고는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중국이 이른바 G2 체제로 권력을 궁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을 봉쇄를 시켜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노력을 시작했고 중국은 그것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치해 나가는, 중국은 이걸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미중 충돌을 개시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국과의 충돌은 단순히 양국의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후 체제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한 무질서 시대를 개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후 체제 위기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느냐 하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이 거의 대부분은 성공하지 않고 지지부진해지거나 실패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이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된 중국과의 양강체제를 이루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한 네 가지 축에 있어서 미국이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존 미어사임의 말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이 도달을 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규범에 기원한 질서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규범 없는 규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무질서 시대 때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을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신냉전 시대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전체주의와 근위주의 국가 간의 싸움 이라는 규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군사주의와 인종주의를 동원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미국이 패권 질서를 추구하면서 키신저 시스템을
무너뜨리더라도 다시 샌프란시스코 질서로 회복하는 복귀하는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 전략의 바탕 속에는 한미일 삼각 공동체 구성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구성이 들어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는 단순히 남북 문제에서만 유의미한 게 아니라 전후 체제 질서에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양국가 체제, 이국가 체제의 선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패권 질서의 주요한 축 중에 핵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쩌면 무의미한 미국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강정책에서 비핵화를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비핵화를 뺐고요. 미국의 조야에서 적극적으로 소위 비핵화 단계에서의 중간 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엊그제 폴리티코에도 말했던 것처럼 북러신 동맹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북한이 중간 단계로 핵 보유가 인정되기 시작하면 미국이 이 패권 질서의 가장 큰 하나의 축이었던 핵 확산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미국의 단일 패권 제도는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사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많은 제재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러시아를 추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가장 큰 힘인 달러 결제 시스템, 달러 패권을 강하게 행사를 한 건데요. 그 결과는 오히려 굉장한 효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브릭스 회의에서는 탈달러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공동의 협의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암묵적으로는 그동안 모색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동의 모색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미국의 한 언론인이 말한 것처럼 브릭스 지난 25년 중에 가장 반동적인 단어가 브릭스다라고 할 만큼 이 브릭스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패권이 어느 정도 급속하게 무너지느냐 혹은 유지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핵심은 브릭스 안에 있는 MBD라고 하는 신개발은행에서 어떻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라는 문제인데 이제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북러신 동맹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이국가 체제는 세계 체제에 있어서도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한은 특히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신냉전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일부 정부 당국자들과 일부 경향은 적극적으로 남한 핵 보유론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전략상에서 남한까지 핵을 가지게 해준다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마지막 축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남한에게 미국이 자의적으로 핵을 보유해 줄 가능성은 현재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도 북한을 중간 단계로 인정하고 남한이나 일본과 핵을 보유시키지 않는 어쩌면 불가할지도 모르는 이런 고민 속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그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예상도 못할 만큼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힘의 역할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 의견만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된다면 아마도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를 계속 유지시키는 바이든 2 시기가 동아시아에서는 시작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계속된다면 이제 동아시아는 정말로 새로운 신질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주요 논자들은 이 미중 간의 싸움이 적어도 앞으로 10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신질서를 예측하거나 준비하는 경향들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미국의 네오콘, 아직도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네오콘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해리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여전히 미국의 패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중국을 키신저 시스템에서 추출시키고 독자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회귀해서 강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자료로서는 이 전략은 이미 너무 늦었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이 이런 전략을 계속 편다면 오히려 지지부진한 무질서 시대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다시 키신저 시스템을 구축했던 시대에 돌아가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일정 정도의 공동 협약을 거쳐서 G2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미국의 GDP가 25%, 세계 GDP 25%를 차지했고 중국이 17%를 차지해서 그렇게 합하면 충분히 그 두 양국가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구축되는 질서조차도 이미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자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지역 권력과 국가들이 이런 중견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상상 이상의 크기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단지 두 국가가 이전에 미국의 패권을 휘두르는 방식의 G2 체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 번째 그냥 논리적 가능성으로서는 브릭스나 SCO나 EU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거대한 블록들이 각자 지역에서 군웅할거하는 그런 시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서구의 진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네 번째 시스템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본 근간인 동맹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국가 간 양자 동맹이든 양자 동맹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다자 안보든 집단 안보들을 추구하면서 소위 동맹 형식의 조약 협약 같은 것은 수시로 헤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시도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이 무질서 시대,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 불가능한 소위 전후체제 이후의 질서 속에서는 충분히 주권국가의 힘이 성장을 해서 그 힘이 양국이나 양국체제에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표적인 국가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예전에는 어느 한편에 서 있었거나 혹은 약소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조차도 절대적인 자율적 전략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그동안 소위 주권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었던 우리 신식민주의적 질서에 편제되어 있고 미국과 수직적 동맹체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우리 국가로서는 대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새로운 기회가 온 시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회를 활성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소위 근대 이중적 과제라고 불리는 것을 두 개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세계사적으로는 지금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식민주의적인 인종주의와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를 신냉전 체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정부를 만난 것이 무슨 숙명적 비극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 학계 혹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새로 펼쳐지는 이런 신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혹은 무질서에서 어떻게 추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대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요즘 제 연구의 화두가 이것이어서 거의 대부분 진보주의자들 혹은 중요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뚜렷하게 이 전후체계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만의 대안을 모색하는 행동들이나 노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지금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대전략 자체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다시 조선말과 같은 또다시 타율적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내팽개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남이 규정해 놓은 대로 편승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고민 같은 스케치를 오늘 발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교 교수님. 김희교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지훈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지훈 교수님은 주요 연구 분야가 국제관계, 특히 미중관계입니다. 주요 논조로는 동아시아 신안보 질서와 우리의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관계 등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신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PPT를 준비 안 하신 김희교 교수님, 김희교 교수님을 따라서 저도 PPT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집에 사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그 토론의 제목은
좀 어설프지만 한국 신냉전의 조력자이자 피해자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그 미중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행보를 좀 비판적으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사실상 이제 김희교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하면서 부연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제 뭐 혼란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비슷하게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Certainty of uncertainty. 오직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비교적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소위 신냉전의 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유라시아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주적은 여전히 중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가 2022년 2월이니까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발간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입니다. 무엇이라고 썼느냐? 푸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을 러시아보다 우선시할 것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국의 대중 인식과 태도는 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산불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이라 하면 이제 불안, 불만, 그리고 이제 불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미중 간 상대적 힘의 격차가 여전히 있지만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전략 보고서와 같은 공문서들을 보면 영어로 이제 pacing challenger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pacing이라는 것은 급하게 쫓아오는 뭐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만입니다. 미중 교역 등 경제 영역에 있어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미국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입니다. 중국이라는 소위 그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 내지는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편 이러한 그 산불 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위험론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중국의 국력은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고 불안한 중국은 쇠퇴를 앞두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공세적으로 중국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대만 등을 중심으로 이루고자 할 것이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 위협론의 연장이 또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위 피크 차이나라고 불려지는 중국 정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미국은 소위 그 인터그레이티드 디터런스라는 그 통합 억제라는 그 전략하에 또는 이제 구아래 유럽의 나토 동맹과 아시아 태평양의 동맹을 잇고 한미를 결속하여서 중국을 봉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동조가 있었는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소위 그 독자적인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분히 미국적인 언어를 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그 발표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히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리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영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와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2022년부터 나토 확대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플러스 AP4라고 해서 아시아 퍼시픽 파트너스, 그러니까 4명이죠. 4개 국가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확대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7월 나토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나토를 한국 인태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 나갈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올 7월 나토 확대 정상회의에서는 독일이 18번째 유엔사 회원국이 되는 것을 환영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그 대중 인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에 협조하는 것인데 이런 맥락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범위와 지정학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범위와 대상이 한반도 너머로서 크게 확장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덩달아 한국의 전장도 인도태평양과 유럽까지 넓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작년 말이죠. 2024년 12월에 미국, 일본 등과 연합 공중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는 그 다영역 연합 훈련이라고 합니다. 육해 공군 플러스 사이버 내지는 이제 우주까지 포함한 다영역 연합 훈련을 역시 미국, 일본과 펼쳤는데요. 프리덤 엣지라고 불려지죠. 이거 역시 처음이고요. 이 훈련이 어디서 펼쳐졌느냐? 아시겠지만 제주 남방 공해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동중국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중국해는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은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규탄과 제재 동참을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우회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왔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작년 연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은 유럽 전체 공급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한반도는 물고 물리는 띠에 갇혀 평화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전 시대 한국은 미국에게 무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무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신냉전의 시대 때 한국은 미국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고요.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병력 파병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서 각각 2022년과 2023년이죠. 미국의 대북 핵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자 했고 한미일 3자 훈련을 연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명분을 주고 북러 간에 내지는 북중러 간의 결속을 강화한 역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가치 외교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역시 김희교 교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 2022년도 미국에 가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다. 이 바이든의 가치 외교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그런 발언인데요. 대단히 이제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에서 순진한 생각인데요.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례는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적 제약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보수 정향의 미 인권단체인데요. 2021년 그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은 비민주국가로 평가되는 50개 국가 가운데 35개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수 성향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가치외교에 편승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왜 순진한 생각이냐? 두 번째, 역시 김희교 교수님께서는 뭐 전략적 자율성을 펼치는 국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가치에 따라 진영이 양보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국가가 실익에 따라 미중 또는 미러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시대입니다. 뭐 국제 관계에서는 해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역시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심으로 된 4자 그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회원국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인도가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36%.
인도가 수입하는 무기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은 한 1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도는 나아가서 러우 전쟁 발발 이후입니다. 2020년 9월에 러시아가 4년마다 주관하는 대규모 다국적 군사훈련인 그 보스토크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어떨까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우디의 최대 교역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 대미 교역액의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작년 3월에 중국, 러시아가 견인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대화 파트너로 공식 합류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어떨까요? 나토 동맹입니다. 미국의 나토 동맹인 튀르키예는 러우 전쟁 발발 후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2022년에 러시아와 튀르키예와 러시아의 그 양국 교역량은 2021년 대비 2배로 증가했고요. 지금 튀르키예 최대 교역국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을 간단히 정리하는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줄타기 하는 시대다. 2020년 10월에 캠브리지 대학교가 137개국에서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또 다른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12억 인구 가운데 75%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136개국 63억 인구의 70%는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카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작년에 분석한 것인데요. 세계 52개국, 인구로 보면 15%에 그칩니다. 세계 52개국은 반러시아가 맞습니다. 12개국만 친러시아가 맞습니다만 약 127개국은 양진영 어느 쪽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에 편승하는 바로는 왜 순진한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모두 다 2022년 8월 달에 나온 것인데요.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르면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시설 장비 투자 기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세액 공제를 해준다며 소위 이제 프렌드 쇼링을 이제 압박해오고 있는데요. 미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한국이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보다 손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배터리 핵심 광물 가운데 50% 이상, 지금 이제 40%고요. 내년 1월부터 50%인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 가운데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어야 합니다. 만일은 이제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해외 우려 기업에서 조달된 광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애초부터 빠지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대가 미 현지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에 있어서 한국의 대중 의존율은 거의 3분의 2입니다. 60%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맹목적 줄서기가 아닌 국익을 무게 중심으로 한 신중한 줄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강대국들이 서로 견인하고자 하는 인기 있는 줄다리기의 대상이 되면 더 좋겠죠. 적어도 철진한 대립적 가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선도해야 됩니다. 남기정 교수님께서 클라이밋 폴리틱스 얘기도 했지만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지구촌 공공재 생산을 선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말씀을 드렸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군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군이 하나의 국가라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의 배출국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축을 통해서 평화를 획득하는 것이 향후 소중한 가치가 될 기후변화와 같은 가치를 이뤄내는 데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